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낮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되돌아보겠다면서도 국면 전환용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 발표와 한미 연합 연습을 맞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더라도 한미 연합 훈련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는 국민의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회 업무보고에선 여야가 경찰국 신설 문제로 다시 격돌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주말과 휴일에도 신속히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당직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나토가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긴급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비구름대가 물러나면서 오늘 전국에 구름만 다소 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인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정 시간을 넘겨 53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0분을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며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제목답게 그간의 국정 성과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예고한 15분을 넘겨 무려 20분의 모두 발언.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폐기부터 규제 혁신, 반도체 육성 등 경제 부분에 힘을 줬고 한미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폴란드 방산 수출도 언급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두 발언엔 국민이 무려 20차례 등장했고 경제와 산업, 기술과 원전 등이 차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의 응원도 질책도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어 취재진의 질문 순서, 브리핑룸 120석을 꽉 채운 기자들이 앞다퉈 손을 들었고 윤 대통령은 각본 없는 질문 12개를 받았습니다. 낮은 지지율과 인사 쇄신, 여당 내홍 등 민감한 현안에 진땀 흘리던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 질문에 유일하게 한박 웃음 지었습니다. 언론, 즉 국민과 소통하려고 용산에 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예정 시간을 13분 넘긴 53분 동안 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행사장을 나가면선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정적이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검찰 독식 논란 등 민감한 질문이 없어 다소 밋밋했고, 나아가 강인선 대변인이 입맛에 맞는 질문자를 선별했다는 점에서 출입기자단 내부 불만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한편 취임 100일에 20%대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했던 발언에 대해선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 챙겨볼 기회가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질의응답. 첫 질문은 20%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직과 정책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연일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 발언은 챙길 기회가 없었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에 관련한 문제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논란이나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문자 유출 사건, 또 최근 수해 속 퇴근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은 추가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관계에 대한 구상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 내부에서 급격한 체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그 지역에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그런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만이자 한미연합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훈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올해 18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쪽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10여 차례가량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개량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지난 6월 이후 2달여 만에 시험 발사에 나선 건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는 이미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을지 자유의 방패 본연습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이전 수준과 규모로 실기동 훈련도 병행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은 선전 매체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상황 역시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전승절 김정은 그 이후에 김여정이 같이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한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탄도미사일이나 신형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미국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고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부분이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인용 이유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엽니다. 비대위는 내홍 수습과 차기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지키기 논란을 빚었던 기소당직자의 직무정지 당원 조항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징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두기로 했는데 친 이재명계는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원 8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비대위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검찰의 기소 대신 1심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로 직무정지 조건을 바꾸는 개정안을 올렸지만
이를 다시 뒤집은 겁니다. 당원 80조를 두고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당내 갈등이 있는 데다 도덕성 기준 후퇴라는 여론 역풍까지 고려해 비대위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더 정무적으로 판단해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비대위가 친 이재명계의 요구도 일부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셈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전준희 안을 좀 지지한 편인데 비대위원들이 워낙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서 절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양쪽이 걱정하는 바를 다 반영한 결정이어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봐요. 하지만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당원 80조 정신과 동지들의 의견을 포용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적과 싸우라고 동용하는 게 동지애냐고 반발했습니다. 안규백 전준희 위원장도 당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와 함께 쟁점이 됐던 소득 주도 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바꾸는 내용의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무위원회,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거쳐 강령과 당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 80조 논란에 절충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기존 전준희 개정안을 뒤집은 데다 친명계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하고 증인으로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던 유사명 총경이 출석합니다. 30여 년 전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도 현장에 배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지난 8일 윤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대검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수장이 100일 넘게 사실상 공석인 가운데 공정위는 친기업 기조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일찌감치 사의를 밝혔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출근하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지명한 공정위원장 후보는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저 말고도 좋은 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정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넉 달째 공석인 건데 이러다 보니 굵직한 정책들이 갈피를 못 잡는 게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폐지도 추진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였고 위원장이 제거하는 주요 현안들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도 공석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조성욱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초유의 공정위원장 공백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갈수록 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향 설정하고 법 집행을 주도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공정위 역사상 처음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친기업 노선이 도드라졌습니다.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업이 맞설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재벌개혁 관련 부서가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7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 확진자 수는 수요일 집계 기준으로 지난 4월 6일 이후 넉 달 만에 최다 기록이고 이틀째 17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내에서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저질환자 등이 주말과 휴일에도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며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126일 만에 최다 확진인데 연휴가 끝나며 검사 건수가 몰린 탓도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와 달리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연휴 기간 상태가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가 연휴가 끝난 뒤에 보고되면서 변동폭이 컸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하여 우리가 가진 전체 의료 자원과 의료 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증 기저질환자나 고위험 산모 등이 주말과 휴일에 신속히 병상 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 중증 병상 당직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코로나19 전담 병상이 있는 상급 종합병원 17개가 참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 3개 병원에 병원당 각 2개씩 총 6개의 병상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간 운영한 뒤 유행 상황을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시설 등 4차 접종률이 낮은 시설엔 방문 접종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먹는 치료제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 투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라게브리오 5만 명분도 추가 도입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혀서 주식시장에선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2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지난달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는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무려 90여 차례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목표인 2%대 물가 상승률보다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So I don't think it means this, relatively speaking, slowing of inflation or slowing of the increasing rates of inflation. It's still a large number. 미국 언론들은 한 차례 더 0.75%포인트 인상이나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소매 판매 실적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를 벗어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 fact that the consumer continues to go out and spend, feels comfortable to go out and purchase and buy, that's a good signal. That's a good sign of a healthy economy. 연준 회의에서는 하지만 속도 조절론도 거론됐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긴 하지만 상승률이 꺾이고 있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미국 증시는 초반 낙폭을 다소 줄이긴 했지만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 향후 금리 정책 기조가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뉴욕 유가가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8% 상승한 배럴당 88달러 1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4거래일 만의 반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12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705만 6천 배럴 감소한 4억 2,495만 4천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만 배럴 증가를 크게 밑돈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심각한 핵 위협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는 원전 사찰을 허용하고 군 병력도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원전의 안전과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핵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원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군이 원전 주변을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근거지로 삼고 있다며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Raises the risks of a nuclear accident or incident and endangers the population of Ukraine,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러시아 군대는 원전에서 조속히 철수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united in imposing Russia's unprovoked aggression, and that we all take steps to convince Russia to end this war.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초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점령했습니다. 병력과 무기를 대거 배치하고 기술자까지 보내 원전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전소와 주변에서 포격전이 잇따르면서 방사능 누출 등 핵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서로에게 공격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Росія не припиняє своїх шантажистських дій на Запорізькій атомній станції і навколо неї. Провокативні обстріли території АЕС продовжуються. 유엔과 국제사회도 IAEA 사찰을 요구하고 한국과 미국 등 42개국은 공격 중단 성명을 냈지만 러시아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중심으로 반격하자 자포리자 원전을 방패 삼아 위협 수위를 높이며 핵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요. 이 제목만 봐도 이 신문들의 시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역시 다양한 시각으로 이 기자회견 내용들 평가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신문 준비했습니다. 위쪽이 동아일보, 아래쪽이 경향신문입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동아일보는 대통령실부터 인사쇄신, 홍보라인 바꾼다라고 쓰여 있고요. 경향신문은 반성도 쇄신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다소 비판적인 논조를 담았습니다. 네.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란 단어를 20차례 언급하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지율 추이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봤고요. 또 홍보라인부터 쇄신을 단행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김은혜 전 의원이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기용이 되고 정무적 판단이 빠른 인사가 새로운 대변인에 임용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정책 담당 수석급을 신설을 하거나 정무라인까지 인적 개편을 확대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뚜렷한 반성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된 질문에 짚어보고 있다, 따져보고 있다, 검토 중이다 정도로만 답변한 데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인사 실패나 여권 내홍 등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쇄신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이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런 여러 장의 사진들이 보입니다. 기후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중국, 스페인, 그리고 미국의 모습인데 네. 강이나 저수지, 호수가 모두 가물어서 갈라진 모습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특히나 중국에 닥친 폭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산시성, 장쑤성 등은 25일 연속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상과학원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길고 가장 강력한 폭염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쓰촨성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은 수력을 주요 전력원으로 삼는 곳입니다. 그런데 폭염에 맞서서 전력 수요는 늘어나고 가뭄 때문에 전력 생산은 어려워지니까 결국 공장들을 멈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곳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이나 애플사의 주요 제품을 만드는 공장, 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업체 등이 모여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의 기후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급망 사태의 난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며 난동을 부렸던 그 시민의 어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난동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날 비슷한 일이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 안이었는데 역시나 한 승객이 우는 아이가 시끄럽다면서 폭언을 했고요. 또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승객에게는 발길질, 그러니까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중간에 강제 하차를 당했고 특사경,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차 내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특사경, 현재 전체 열차의 15% 수준에만 탑승해서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인력을 확대하거나 또 그게 마땅치 않다면 객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들,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공공교통수단 내의 폭력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상황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예방책까지 좀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잠입 수사를 주제로 했던 영화 신세계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마치 영화처럼 마약 범죄의 경우에 이 위장 수사를 또 허가하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후에 일선에 배포한 문건을 보면 그러한 방향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서울신문은 이 문건을 토대로 경찰이 앞으로 마약과 도박 수사에까지 이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위장 수사는 지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제한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도박도 다크웹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장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 투약이나 마약 거래 혹은 도박 행위를 잡아내더라도 마약 공급책이나 불법 도박 운영자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범죄는 계속해서 되풀이된다고 본 겁니다. 네. 해외에서도 법으로 규정하거나 실무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런 해외 사례와 판례 그리고 부작용 등을 조사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가운데 보시면 또 작은 사진이 하나 마련이 돼 있는데요. 경비 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요. 대전의 한 아파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최근 진행된 아파트 주민투표에서 경비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론 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5개 동에 2,9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56명의 경비원이 2교대로, 그러니까 한 명당 하나의 동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 결과로 경비원을 26명까지 줄이게 됐고요. 결국은 한 명이 2개 동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네. 떠나는 사람은 실직 문제 때문에 또 남는 사람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런 감축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비비 5, 6만 원 정도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투표의 정당성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보면 개정 주요 내용에 이 경비원 감축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투표 내용에 경비원 감축이 있는지 모르고 투표했다는 주민 인터뷰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에서는 또 경비 노동자를 줄이려는 건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후 1시에 영화 조조 티켓이 7,000원이라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사실 오후 1시면 조조랑은 좀 거리가 먼데요. 네.
대한극쟁이 말 그대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현재 대한극장에서는 평일 기준 조조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조조 할인이라고 하면 이른 아침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통념과 달리 오후 1시에 상영되는 영화를 이렇게 조조 할인을 받아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방침이 영업이 아니라 생존 투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기업 멀티플렉스로 점점 더 발길이 몰리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까지 번지고 거기에 OTT 서비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대한극장은 지난 2월부터 영업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고 1회차 영화에 대해서 조조 할인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상영하는 영화를 이렇게 조조 할인을 받아보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점점 더 키우고 있지만 대한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주변에 하나둘 문을 닫는 극장들을 보면서 단골인 대한극장까지 문을 닫을까 봐 여전히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최근에 영화표 값이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연 생존 투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구현상 교수가 논문 심사위원들의 부실 검증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심사에 참여한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논문 검증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 표절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들은 재검증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짜집겠다고 주장한 숭령여대 구현상 교수. 구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의 판단은 틀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국민대가 일부 표절은 용인될 수 있다. 관행적으로 통상 용인이 된다. 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야 표절해도 괜찮아.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김건희 여사에게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학위 취소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모른 척 한다는 것은 국민의 원망이 분노가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다. 학위에 대한 취소 요구 이런 것들이 담겼을 때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가 된다. 구 교수는 또 문제가 있는 논문을 그대로 통과시킨 당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심사를 담당한 지도교수 그리고 5분의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 논문을 직접 심사한 교수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 심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논문 검증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표절 검증은 심사위원의 몫이 아니다라며 지도교수나 김건희 여사 본인이 확인했어야 할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심사를 꼼꼼히 했고 표절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제 지도교수나 본인이 하고 검증위원회가 따로 있어야지. 발표하는 거 와서 현장에서 보고 질의응답하고도 했어요. 날인 위조 논란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제가 제 날인 맞고요. 그 주제 부분은 제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재진은 지도교수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교수회는 논문 자체 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묻는 전체 교수 대상 총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교수회는 투표가 끝나는 내일 오후 6시 이후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오늘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료인과 법조계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종 허가 여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조금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또 충청과 경북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대전은 20.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한미연합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훈련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어제 새벽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쪽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그제부터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UFS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했고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이를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달여 만이고 올해 들어 북한의 18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신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성상납 의혹을 해명하라고 구호를 외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법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이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며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당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했다며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결 과정에선 굳이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해서 의사 정족수를 확인하지 못했고 반대 토론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임 전국위는 정파와 자유롭지 않은데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사표 의사만 밝혔을 뿐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RS 표결의 경우도 여태 당대표 선출과 당명 개정을 같은 방식으로 해왔고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인 유권 해석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신문을 마친 법원은 결론을 유보한 채 신중히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따로 추가 신문 기일을 잡진 않은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가처분 기각이나 인용 결정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나 국민의힘 가운데 한쪽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원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비대위는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80조 3항을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이재명, 박용진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당원 80조 개정 문제와 무소속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대위의 이 결정이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국민들의 상식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여러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비대위의 이 결정사항을 철회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박찬대 후보와 의견이 같으십니까? 굳이 묻는다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진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승리라고 하실 건 없어요. 이게 뭐 싸운 건 아니니까요. 나는 복당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들에게 민주당이 공모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논리다. 저는 우리 당 자체의 그 목표 또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요청을 좀 관철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1년 얘기하시는데 당헌 당규에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복당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하던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을 기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7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 확진자 수는 수요일 집계 기준으로 지난 4월 6일 이후 넉 달 만에 최다 기록이고 이틀째 17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내에서 정점을 찍은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명 초중반대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세탁기가 작동 중에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YTN이 최초 보도한 사례를 포함해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두 5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내부 분석 중이라며 리콜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다용도실 안에 깨진 검은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한 겁니다. 구매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사실상 새 제품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119 구급대원을 불러 일단 전원부터 차단했습니다. 그냥 폭발했다고 하긴 그렇고요. 조금 뭐가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하면서 바로 폭발을 하면서 분사가 됐고요. 며칠 전 세탁기가 폭발했던 다용도실입니다. 급하게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기는 했지만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파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 앞으로 도망갈 정도로 소음이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폭발하듯이 그냥 뻥 하고 엄청난 큰 소음이 들렸죠. 지난달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했다는 YTN 첫 보도 이후 인천에서만 2곳, 그리고 서울과 세종, 대구에서도 연이어 세탁기가 터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YTN에 들어온 것만 모두 5건입니다.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보상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한 2건, 3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10% 현금 보상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이상 요구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보상보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로 쓰고는 있는데 항상 불안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보상을 요구했던 건 아니라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도 원인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10%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세탁기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탁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계 자체가 그 세탁기에서 가해질 수 있는 압력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소비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리 소재 자체가 약간 뭐 불량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드럼 세탁기 일부 제품에서 강화유리 이탈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무상으로 문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세탁기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세탁기 폭발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탁기를 두고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연준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 이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죠. 뭐 사실 그 원칙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굉장히 지속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임금 계약이라든지 뭐 자재 납품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중립적,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8.5%죠. 네. 이미 굉장히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는 경제 운영, 경제 정책 운영의 제일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빨리 단기간에 잡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원칙에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흔히 말하는 중립적인 수준 혹은 중립적인 수준의 근처가 가는 지점, 뭐 3%가 됐든 이렇게 하락하는 지점이 될 것까지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가장 제1의 정책 목적이거든요. 중앙은행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노동시장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부는 재정 정책을 하지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가장 타겟팅이고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원칙적인 얘기를 다시 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은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 회의에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무려 90번이나 나왔더라고요. 사실 지난달 회의록, 지지난달 회의록 봐도 신문 기사에 몇 번이 언급됐다, 몇십 번이 언급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한 것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논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결국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느냐,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잡을 것이다가 결국은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5%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40년 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1970년대 석유 파동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피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40년 만에 오는 상황이고 특히 외부적 요인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석유가 같은 것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고 밀가루나 뭐 다른 식료품 가격들, 원자재 가격도 조금 안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 그리고 임금 같은 것들이 지금은 괜찮기는 한데 결국은 아직까지 노동시장에서 흔히 말해서 노동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노동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임금 계약 같은 걸 할 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찾는 사람이 결국 많기 때문에 임금 같은 것들이 이런 인플레이션들을 반영해서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 이런 임금이 또 오르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또 오를 가능성들이 굉장히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향후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어느 시점 정도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것은 긴축 정책을 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긴축 정책을 핀다는 것은 결국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소비랑 투자를 위축시키겠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금리를 한없이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고 네. 개인들도 문제지만 기업들은 굉장히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금리가 조금 오르면 투자를 줄이고 특히 이제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하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내후년에 하면 되는 이런 전반적으로 미룰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투자를 미루게 되고 투자를 미루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경기가 또 안 살아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된다 보면은 결국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그 소비가 줄어들 것을 예측한 투자가 또 위축이 되고요. 투자가 또 위축이 되면 고용이 위축이 되고 고용이 위축이 되면 다시 소비가 위축이 되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생기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러한 투자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 그다음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많이 안 좋아지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정책이란 것은 꽤 올렸다가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가 다른 지표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돌아오고 인플레이션이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완화 정책으로 가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지켜봐야 될 상황이 언제냐, 결국 우리가 언제 금리를 멈춰야 되느냐 이런 상황들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지수도 좀 발표가 됐는데 주유소와 백화점 등에서 소비가 감소했는데 그 온라인 판매, 저렴한 곳에선 또 크게 늘었더라고요. 사실 뭐 이게 인플레이션의 효과죠. 아무래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실 마진을 조금 많이 붙인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진을 많이 붙이는데 대신에 소비자들이 가서 고를 수 있는 편의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상품이란 것은 가격 대비는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좋지만 실제 물건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종의 대체 관계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백화점은 또 인건비도 지불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마진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온라인 상품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상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효과로 인해서 결국은 비싼 백화점보다 특히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 쪽으로 간 게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 불황 우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싼 물건, 흔히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을 살 인센티브가 좀 커졌다. 뭐 주유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국 경기가 조금 흔히 말하는 침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경기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 사실은 천연가스랑 원유가 조금 달리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주요 산지고요. 그러니까 주요 산지라고 주 수출국이고 제1의 생산국인데 지금 뭐 원유 ETN이라든지 천연가스 ETN 보면은 천연가스 ETN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고버스라고 많이, 죄송합니다. 레버리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2배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률이 엊그제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와가지고 신문 기사를 덮었는데 결국은 천연가스란 것은 러시아가 주 공급원이고요. 이런 아무래도 영국 혹은 유럽 국가들은 이런 러시아를 통한 천연가스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 사실 6월 이후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연가스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들이 또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가스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던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은 최근에 브렉시트를 했죠. 브렉시트를 했다는 것은 예전에 같이 유럽하고 같이 노동시장도 공유하고 물건 생산도 공유하던 것이 이제 수출도 직접 해야 되고 우리가 일하려면 비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서 공급망 관련해서 또 단절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요인에 따라서 EU 존 국가들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높을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0%가 넘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이 브렉시트 이런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물가지수 상승률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초반에 낙폭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강경하게 사실은 매파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심하다. 그리고 우려 빨리 잡아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나왔으면은 결국은 조금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특히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나 다우나 S&P가 너무 빠르게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적들은 아무래도 2분기, 3분기에는 좀 저하될 것 같은데 가격이 사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실적하고 가격, 주가란 것은 실적이 좋아야 일반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적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은 저점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네. 약간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 조금 어제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어제 뉴스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연방의 의사록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흔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 조절론이 조금 나오면서 물론 이제 금리를 더 잡겠다라는 논의 자체 그리고 미국 소비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경기가 좀 불황으로 떨어질 우려가 더 심해진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초반에 낙폭보다는 좀 줄이면서 선방했다. 아무래도 좀 흔히 말하는 금리를 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은 더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안도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도 좀 보면요. 현대차의 하락폭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현대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것을 기점으로 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당장 뭐 인플레이션 감축하겠다 이런 논의는 전혀 아니고요.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8.5%니까 뭔가 혜택을 줘서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겠다라는 논의는 전혀 아니고 네.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기후변화 이슈가 있죠. 기후변화 이슈가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은 뭐 논의를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들어보면은 온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뭐 임계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임계점에 가까워진 것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논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회적 비용을 지출을 해서 이것들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논의에 따라서 결국은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이런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의료비 혜택 같은 것들을 바꾸자 이런 것들이 늘리자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세금을 늘리자라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왜 오히려 이거 에너지나 친환경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데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떨어졌냐? 그것은 그 보조금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미국 내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조항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최근 잘 팔리는 여러 브랜드들이 결국 국내 생산이거든요. 국내 생산은 지금 받고 있는 $7,500의 혜택을 흔히 말하는 못 받게 된다. 지금 친환경 전기차를 사면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 생산한 것들은 미국에 생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그런 논의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해라 이런.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죠. 사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어떤 것 때문에 생겼냐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문제들이 향후 공급망이 해외에 있으니까 결국은 국내의 공급망이 잘 운영이 안 되면서 물건을 소비자들이 못 사고 소비자들이 못 사니까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는 비정상적으로 오르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친환경 이런 기업들을 흔히 말하는 온쇼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국내로 끌어들여서 뭔가 위기 상황이 와도 국내 공급망 내에서 다 해결을 해서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맞춰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한 큰 맥락 하에서 배터리도 비슷한 얘기인데 배터리도 중국산 부품이 50% 이상이면은 이제 혜택을 안 주겠다. 뭐 전기차도 외국에서 만들면은 혜택을 안 주겠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고 미국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을 하려면 공급망들을 일부 국내 이전을 해서 특히나 이제 경제 안보에 중요한 배터리, 전기차 이런 자원들은 국내로 일부 이전을 해서
거기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없애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근데 국내 기업은 지금 해외 판매를 늘리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뭐 이 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제 현대기아차도 그 미국의 생산 공장들이 있죠. 네. 거기로 이것을 옮겨가야 될 것이냐 안 옮겨가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논의들이 조금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사실은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7,500달러, 750만 원 이상씩 갑자기 올라가는,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지금 장점은 굉장히 디자인이 좋고 가성비, 흔히 말하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굉장히 양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흔히 말 7,500달러의 보정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해서 이제 매출 타격을 안 입히려면 할인 정책들이 피면서 영업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아마 유지하지는 않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가면은 이제 아틀란타에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논의들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전기차 생산도 미국 거는 미국에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선회하지 않을까라고. 기업들이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하락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사실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변화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지난달 초에 6%로 올랐다가요. 은행들의 금리 인하 조치로 5%대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를 넘어갔어요. 예, 이게 은행 금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조금 아시면 좋은데 네.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가 좀 여러 군데 쓰이긴 하지만 기준이 되는 금리, 베이스 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코픽스 금리라고 합니다. 코픽스 금리라는 거는 은행이 단기적으로 예금 적금 등을 할 때 조달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예금 적금하면 은행이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뭐 단기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자본 조달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그거 더하기 네. 은행의 수익이라는 가상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금리, 흔히 말해서 은행이 마진 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행이 마진이 있고 그다음에 우대금리, 뭐 신용이 좋다든지 특별 혜택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대금리 적용해서 이 세 가지가 결정이 돼서 이제 코픽스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지난달 낮췄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가상금리 부분을 좀 줄였다. 은행의 수익을 좀 줄이고, 왜냐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이게 은행들이 돈잔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무래도 비판이 많았고 네. 이런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서 가상금리 줄이면서 흔히 말하는 대출금리의 그 안정화,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띠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해 보면은 1월에는 뭐 1.64%, 뭐 7월에는 2.90%까지 가면서 뭐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최근에 금리 시장이 어떻냐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단기물, 1년이라도 1년 안쪽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장기물들은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단기금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금리 대출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그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거를 이미 본인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 사실 작년만 해도 이게 그렇게까지 빨리 금리를 올릴 것이다. 사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못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기준금리 이렇게 빠르게 오를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못한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그때는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대출받는 것들, 특히 보통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 대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금리를 그렇게 단기간 내에 많이 올릴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에 대한 혜택이 많아서 변동금리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1억 원을 빌려서 1%를 올리면 연간 1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3억 원을 빌렸으면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연간 300만 원이면 월급 한 달치죠. 월급 네. 한 달치가 그냥 날아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 특히나 이제 이자는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소득 다 내고 소득에 대한 세금 다 내고 그다음에 갚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용 부담이 심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로 빌린 분들이 많은데 지금 3억 정도 빚었다라고 하면은 1% 지금 기준금리 흔히 말하는 코픽스 금리만 봐도 이미 1.25% 네. 이상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한 달치가 사라진 상황이라 지금 특히나 이제 부동산 경기도 고금리 때문에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 부담까지 많이 느끼게 돼서 흔히 뭐 서민, 중산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달 들어서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이 재개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작황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은 지금 하락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밀가루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10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0월 인도분, 뭐 11월 인도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특히나 피크가 6월 정도였고 이제 점차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향후 인도분이죠. 향후 인도분의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네. 우리가 7월 달에 줄 것은 이미 4월 달쯤 계약이 돼가지고 물건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곡물 가격이 굉장히 높았죠. 또 올라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원유 가격도 굉장히 높은 상태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복합한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계약분들은 굉장히 가격이 높았다. 그래서 가격 하락한 것들이 보통은 3개월, 그래서 6개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죠. 뭐 빵을 만들어도 밀가루를 저장을 했다가 밀가루 업체에서 이제 또 빵 업체로 가고 뭐 제과 업체로 가서 제과 업체 생산한 게 재고가 되고 재고가 또 마트 같은 데 나서 팔리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6월 달부터 좀 낮아진 효과는 올해 말이나 사실 내년 초나 돼야 이제 실제 식료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밀가루 가격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품이라고 얘기하죠. 그 만들어진 식료품 가격들에는 조금 시차가 걸리면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하반기에는 뭐 라면이나 이런 과자 같은 식품 업체들이 좀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런 식품 제조업들이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의 특징이란 것은 원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왜냐면 밀가루라든지 이런 가격들, 원자재 가격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50%에서 뭐 70%, 80%까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흔히 말해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수요를 예측해서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원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가격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가 빚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올림픽을 치르고 테마파크를 유치하느라 부채가 1조 원에 달하기 때문인데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각종 행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허리띠를 졸라 맵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을 치를 때 빌린 돈이 수천억 원인데 갚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까지 합쳐 늘어난 부채는 어느덧 8천억 원. 춘천 레고랜드 빚 보증도 문제입니다. 내년 11월 도착할 청구서가 2천억 원이 넘는데 합쳐서 1조 원입니다. 빚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불꽃놀이 해가지고 또 몇 억씩 막 날려보낸다. 이런 거는 조금 참아도 되지 않을까. 4년간 갚기로 목표한 돈은 6천억 원입니다. 일단 올해 예정한 1,600억 원 추경은 없습니다. 지방채도 4년간 발행하지 않습니다. 행사나 중복 사업을 줄여 매년 120억 원씩 갚을 예정. 전임 최문순 지사 때 공들였던 북한이나 평화 관련 행사가 대표적인 폐지 대상입니다. 도유진 패천 부지 등도 모조리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고된 강원도청 신축 등 들어갈 돈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집계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기대하는 건 내년 6월 들어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정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개최와 테마파크 유치 등에 들어간 돈 1조 원, 이제는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기를 든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니 의원과 치르는 대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건재를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보도에 강태욱 기자입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체니 의원은 30%를 채 얻지 못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는 2배 넘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헤이그먼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인 체니 의원의 대항마로 적극 지원한 인물입니다. I did not do this on my own. Obviously, we're all very grateful to President Trump, who recognizes that Wyoming has only one congressional representative, and we have to make it count. 체니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의 딸로 2016년 이후 내리 3선을 이뤘습니다. 이어 공화당 내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직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사당 폭동 사건 선동 책임을 두고 민주당이 추진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면서 입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총회 의장직에서 쫓겨난 데 이어 결국 경선마저 패배한 겁니다. 하지만 체니 의원은 트럼프가 공화당과 미국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라며 재선을 막는 정치 행보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must be very clear-eyed about the threat we face and about what is required to defeat it. I have said since January 6th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ensure Donald Trump is never again anywhere near the Oval Office, and I mean it. 체니 의원처럼 반기를 든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영향력에 줄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불출마했고 4명은 떨어졌으며 2명만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공화당 내 영향력과 건재가 경선에서 확고히 드러났다며 재선 출마가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폭염과 가뭄,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았던 프랑스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현재 시각 17일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파리 지하철역 곳곳이 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AFP 통신 등은 남부 해안 도시 마르세유에서도 항구와 법원에 물이 차올라 인근 지역을 폐쇄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자 골프 아시안 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코리아 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투입된 리브 골프가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있지만 선수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주 대회는 아시안 투어지만 리브 골프가 지원하는 시리즈 중 하나로 총 상금 19억 원이 걸려 있습니다. 리브 골프는 10년간 해마다 아시안 투어 10개 대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총 3억 달러,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태국과 잉글랜드, 싱가포르 대회가 열렸고 이번 제주 시리즈가 4번째 대회입니다. 선수들은 일단 고액 상금의 대회가 늘어나면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 랭킹 1위 브룩스 캡카의 친동생이자 PGA 투어 경험이 있는 체이스 캡카에게도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Going on all throughout the world. And I just think it's great that a bunch of other tours are being able to benefit from more competition in the game of golf. 출전 기회가 많아진 국내 선수들도 환영 일색입니다. 국내 투어의 위축을 걱정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임성재 선수나 김시우 선수처럼 좀 나갈 수 있는 후배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 시즌부터는 강등제가 도입돼 이 아시안 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리브 인비테이셔널 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문제는 리브 골프 재원이 9.11 테러 의심 중심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라는 점. 아시안 투어 측은 리브 골프와의 협력은 심사숙고한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Sure, I mean it's something that our board, reviewed very carefully. At the time, we felt it was the best opportunity. We're a members-based organisation.
This was the best opportunity for our players to build and grow the tour. They've been terrific partners of ours, and we look forward to building that association moving forward. PGA의 오랜 독점 장벽을 허무는 기회의 제공이냐, 아니면 인권 유린 국가의 평판을 세탁하려는 스포츠 워싱의 일조냐. PGA 투어와 리브 골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머지않아 리브 인비테이셔널 본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프로야구 KT가 3연속 끝내기 승리로 5연승을 달렸습니다. KT는 수원 홈경기에서 2대2로 맞서던 9회 알포드가 끝내기 2루타를 쳐 키움을 제압했습니다. 롯데는 전준호의 2타점 적시타를 앞세워 두산을 꺾고 신락 같은 5위 희망을 이어갔고, 쫓기는 5위 기아는 나성범의 3점포 등으로 선두 SSG를 힘겹게 꺾고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대전고가 28년 만에 대통령배 고교야구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대전고는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에서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에이스 송영진이 2실점으로 잘 맞고 1회 일찌감치 타선이 터져 전주고를 7대4로 꺾었습니다. 대전고는 지난 94년 이 대회 우승 이후 다시 한번 전국대회 챔피언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이제는 아침 공기가 다소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쉬어갔는데요. 하지만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경북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부산 2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30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출근길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